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 요즘에는 무슨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 얘기하냐. 특별히 뭐 한동훈도 좀 그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는 레토릭이라든지 네, 평소의 그렇죠. 언행 같은 좀, 게 네. 무슨 언제까지 철진한 뭐 그런 얘기하고 있냐,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있냐. 네. 이렇게 또 비단 한동훈뿐만 아니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사실 저는 그 얘기 되게 재미있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이념 논쟁은 철이 지났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 뭐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과거의 산물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념에 강하게 경도돼 있는 사람들. 그런가요? 네. 막상 따지고 있어요. 보면요. 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좌편향에 가장 심하게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평생 그 좌라는 진영과 그 어떤 이념과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권 카르텔 어쨌든 그 진영을 위해서 가장 몸 바쳐오고 거기에 가장 깊이 속해 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사회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이권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많이 갖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깊이 발들이고 가장 이념을 강하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이 철이 지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속뜻은 뭐냐? 우파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좌측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를 늘 그 철이 지났고 뭐 구시대적이고 이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근데 박원순을 보면 누가 그 사람을 본인은 정말로 이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진영 논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항상.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좌진영에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이념 얘기 언제 얘기냐 이렇게 말할 때 또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홀라당 저는 그래서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그렇죠. 안철수 같은 네. 그런 경우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뭐좀 싶은데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뭣도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본인이 이념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쪽에서 그냥 얘기하는 저쪽에서 말하자면 떠먹여준 이념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 철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념이 없으니까 맞지 이념의 시대는 끝났지. 난 그냥 자기가 없으니까 이념의 시대 끝났지. 그런 거 이게 공부하거나 그런 거 알거나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돼.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 본인이 알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선동에 넘어가는. 항상 선동의 대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측 진영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념적 지향성이 없고 이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자유주의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야 이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그렇죠. 짜놓은 프레임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 좌측의 어떤 사람이 야 이념 그런 거 끝났어라고 하면 그렇지 끝났지. 그럴 듯하지.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카님 방금 말씀해주신 시장과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우파를 구분할 때, 그 다음에 우파를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저는 반시장 우파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반시장 우파라는 거.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도 우파 또는 뭐 어떤 자유주의 우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에 앉은 사람이 반시장적인 스탠스, 반시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시장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고 물론 거기도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뭐 다 맡겨야 되냐, 자유방임주의냐, 또는 뭐 최소한의 개입주의냐, 뭐 아니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뭐 해야 되냐라는 스탠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신뢰, 시장의 기능에 대한, 그리고 시장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정부 권력이나 무엇이 시장보다 앞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신뢰가 있어야 우파고 그게 있다면 설사 민주당에 앉아 있더라도 그건 이제 우파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한 친시장적인가 반시장적인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하는가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어디냐
저는 이제 또 명확한 그 좌우의 구분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도 있고요, 보수주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수주의라고 해서 뭐 정부가 커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는 정부가 작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수주의도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어예요. 사실은 동의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야, 뭐 늘려야 돼. 뭐 공무원 더 뽑아서 뭐도 이것도 정부가 해줘야 되고 저것도 정부가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노인도 뭐 먹여 살려야 되고 청년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 밥도 줘야 되고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예, 이렇다면 그것은 우파의 지향점일 수 없다. 명백하게 구분되는 기준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기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당들도 그렇게 보면 우파 이념에 그렇게 충실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파라는 이 진영의 태동은 사실은 반공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반공. 우리는 되게 그걸 처절하게 경험한 나라고, 되게 최근에 경험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처럼 서양처럼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쌓여오고 서로 논쟁을 하고 이렇게 토대 위에서 발전을 해오고 뭔가 이렇게 사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계몽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뭐 빨갱이가 먹을 뻔했다가 빨갱이를 죽여라 했다가 이러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 그 뒤에는 그 토대를 만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해왔던 거죠. 사실 보수 진영은 우측 진영은 좌보다 그걸 훨씬 게을리했었어요. 후진 양성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냥 쟤네는 나쁜 거고 우리는 좋은 거야. 쟤네는 빨갱이야. 네. 그 빨갱이가 왜 나쁜지를 사실은 이론적인 토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연구하고 빨갱이는 왜 나쁜가, 빨갱이는 왜 안 되는가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혔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쟤는 빨갱이야. 그럼 빨갱이는 안 되지. 우리는 이 전쟁에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 빨갱이야. 이러면 빨갱이는 안 되지. 빨갱이는 안 되지. 이런 이 시간들이 너무 이제 너무 길었던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시간이. 그러고도 선거는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선거를 이겨오니까 사실은 그게 이겨서 다행이지만 또 이기면서 독이 계속 되어 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젠다가 바뀌고 빨갱이 손가락질로는 더는 선거에 이길 수 없어졌을 때 국힘 뭐 당명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무슨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힘의 이 세력, 이 전신은 계속 이제 그때부터 갈 길을 잃어온 거예요. 빨갱이 장사가 안 먹히는 순간